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의 주요 이슈들, 여기에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세워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IM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로 B컷 재등장을 준비해 두셨어요. 확실히 분위기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지 몰랐는데 25bp도 아니라 50bp 금리나 B컷이 지금 시장에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B컷 가능성 자체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이론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8월달 비농업 고용 지표가 대폭 쇼크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이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가 고용 시장 둔화가 확인되면 연준도 통화 정책적 전환을 고민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잭슨홀을 통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에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가 되는 게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9월달에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일 것 같고요. 잘하면 B컷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거나 금융시장에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9월 달에 B컷 자체가 당장 단행될 가능성들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8월 달부터 미 정부의 이제 상호관세가 이제 발효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들 여전히 높다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몇 차례 반복을 한 만큼 9월 달에 B컷보다는 오히려 9월 달 한 차례 금리 인하 그리고 남은 11월과 12월 중에 추가적인 연속 인하를 단행하면서 연말까지 50bp 정도의 인하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9월 달에 당장 B컷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11월 달과 12월 달에 그러니까 총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세 차례 금리는 한 75bp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는 듯하고요. 자, 그리고 앞서 물가에 대한 얘기도 잠시 해주셨는데 지금 이번 주에 8월 CPI 그리고 PPI가 발표되거든요. 물가 좀 레벨이 괜찮을까요? 지금 월가를 보니까 PPI는 좀 둔화될 걸로 전망 중인 것 같은데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시죠? 네, 맞습니다. PPI 물가 지수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어서 둔화 추세를 지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우려가 되는 점은 이제 유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헤드라인 물가 지표는 일정 부분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소폭 상승할 우려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원 물가 코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좀 스티키한 모습을 보였다면 최근 들어서 소비 지표 둔화라든지 고용 지표 둔화 같은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이전보다는 조금 둔화세를 보일 가능성들이 클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면 헤드라인 물가 지수는 유가에 대한 영향으로 일시적 반등 가능성들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특히나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코어 물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PPI 물가가 둔화될 소지가 크다는 측면에서는 당장 이제 물가 지표가 지금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을 조금 반대로 역행할 가능성들은 지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주요 국가들의 장기 국채 금리가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죠. 영국 쪽, 이 유럽 쪽 국가들의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고 여기에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시바 총리도 주말 사이 이제 사임하겠다, 퇴임하겠다 이제 의사를 밝혔는데 국채 금리 발이 금융 불안이 계속될까요? 주식시장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일본도 최근에 국채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는 재정적 이슈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문제가 국채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는 부담감들이 금리에 기간 프리미엄으로 반영이 되면서 국채 금리 급등을 유발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얼마 전에 네덜란드 연기금이 이제 유럽권 국채를 매도함으로써 이런 부분들도 국채 금리 급등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BOJ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총리의 사임이 확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금리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정적 이유다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재정적 이유는 이제 단기간에 개선되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동안 유럽,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정부 부채 확대 때문에 재정 적자 누적 추이가 계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늘어나는 재정 적자에 대한 방향성 전환이 어렵다면 장기 국채 금리에 내재되어 있는 금리 상승 요인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일시적으로 만약에 이시바 총리가 사임 때문에 일본 국채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는 일본 생명보험사라든지 주요 금융사들의 일본 국채 매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난 주말에는 이제 유럽권 국채 금리들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만약에 이로 인해서 일본 국채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급등세를 보인다면 이런 부분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국내까지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건 국채 시장뿐만 아니라 당연히 증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금리의 그렇죠. 급등은 경기라든지 그리고 증시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클 것 같아서 네. 물론 이제 9월달 뭐 비컷이나 아니면 이제 25p 인하 자체는 증시에 반가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 금리 특히나 국채 장기물 금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뭐 10년물, 30년물 다 좀 하락 추세로 완전히 돌아선 것 같거든요. 이런 하락 추세가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그 8월달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되고 나서 2년도 빠졌고 10년도 네. 빠졌고 30년도 빠졌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국채 금리의 변화를 살펴보면 2년과 10년물 금리는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근데 다만 30년물 국채 금리는 뭐 방향성 자체는 하락했지만 하락폭 자체는 다른 구간에 맞습니다. 비해서는 조금 처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과도한 재정 적자 문제를 가지고 있고 비록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으로 세수를 증가시켜서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이제 미션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 측면에서는 OBBA 통과 때문에 뭐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들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상충되는 문제들 때문에 결국엔 재정 적자에 대한 리스크들은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뭐 이제 일정 부분 8월달 비농업 고용 지표 때문에 금리가 일시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그 미국 재정부의 이제 재정 적자 누적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금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장기 국채 금리 수위를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앞으로 또 증시의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국내 증시와 국내 이야기들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대책이 또 등장한 이후에 지금 뭐 두 번째 키워드로 나온 게 정책 모멘텀입니다. 지금 어쨌든 뭐 정부 입장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이번 정책으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은 글쎄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 더 커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8월달 금통위에서 부동산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라든지 뭐 관세로 인해서 수출 경기 타격을 생각하면 한국 경제가 금리 인하 사이클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 맞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과열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8월달은 동결을 하겠다. 근데 다만 만약에 그 이후에 지금 6월 27일 대책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9월 7일 날 공급 대책까지 감안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징후가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한국은행은 기존의 동결 기조에서 금리 인하로 빠르게 전환할 가능성들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6월 27일 날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에 뭐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 가격 그리고 가계대출 증감 자체는 꺾이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자 심리 자체는 여전히 과열 상태인데 이번 9월 7일 발표 대책 발표 이후에 뭐 LTV 규제도 강화가 됐고 뭐 공급발 대책들이 조금 파격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동안 걱정됐던 부동산 투자 관련된 심리 자체가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10월달 한국은행의 충분한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달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지켜보면 좋을 듯하고요. 자, 그리고 정책이 모멘텀과 관련해서 지금 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이달 내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안이나 뭐 상법 개정안 논의 앞으로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뭐 세제 개편이나 상법 개정은 뭐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투자라든지 개선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주주 양도세 결정은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큰 이변이 없다면 뭐 대주주들의 매물 출회 가능성들은 들이라든지 수급 시장의 단기적인 불안 요소는 맞습니다. 근데 뭐 저도 이제 지금 코스피 자체가 3,200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맞습니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발표 자체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든 이번 정책 발표로 인해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개선에 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200을 지난주에 이제 안착을 했었는데
있었는데 그렇죠. 이 안착의 지속 여부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 모멘텀의 해소 여부 플러스 뭐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이번 주 그리고 이제 조금 중기적으로 계속 받쳐줄지 여부가 증시 방향성에 큰 뭐 조금 트리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가 다시 3,200선을 회복했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시죠? 이 박스권 탈출에 뭔가 트리거가 있을까요? 뭐 가장 큰 건 이제 연준의 빅컷에 대한 시장 프라이싱일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동안 시장이 기대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뭐 지금 지난주 들어서 분위기가 지금 완전하게 바뀌고 있는 분위기일 것 같고 연준의 금리 인하는 뭐 시장으로 하여금 유동성 확대 인식으로 개선이 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세법 개정안, 대주주 양도세 결정 같은 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된다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3,200선에 대한 안착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소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주요 포인트는 외국인 수급과 환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외국인 수급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받쳐주는 흐름세가 나온다면 3,200선을 무난하게 뭐 조금 안착할 수 있을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 상황에서 환율 자체가 불안정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반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외국인 매수세 여기에 또 정책 모멘텀까지 잘 더해져야지 국내 증시가 이 박스권 탈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듯 하고요. 자, 앞서 짚어주신 두 가지 키워드, 빅컷 재등장 그리고 정책 모멘텀. 자, 이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대형주 그리고 정책주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어떤 키워드와 힌트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시장의 그 전망치가 커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방어적 업종인 거죠. 예를 들면 배당주라든지 필수 소비재 위주의 대형주의 선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정책 수혜죠. 부동산 관련돼서 공급 물량이 수도권 중심으로 한 135만 호 정도 중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뭐 결국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진정되면서 규제 자체가 뭐 중기적으로는 조금 안정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금융 관련된 뭐 지수 자체가 조금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불확실성이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수급단에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뭐 네. 증시 변동성 자체는 여전히 경계할 필요가 있는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변동성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주는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매수세, 여기에 또 정책 모멘텀을 좀 주시하면서 보내면 어떨 듯 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말씀의 IM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